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과 강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간파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아간파천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 우리가 워낙에 많이 들어본 주제일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이제 조선을 넘어서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뭔가 제국주의의 이름을 땄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런 비운의 국가, 대한제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간파천부터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아간파천에서 의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무서움을 펄펄 떨다가 결국에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제 햇순이로 2년, 약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새빵살이를 하게 되어죠. 이 새빵살이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전에 실시했던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약간 철회하는 모습,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를 약간 철회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요. 단발령 폐지합니다. 단발령을 폐지하게 되어지고 내각제도 폐지하고, 내각제 이런 것들이 워낙에 뭔가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였잖아요. 그리고 의정부 제도도 복구하고, 그리고 13도제로 다시 시행하는 모습 등 새로운 이제 개혁 조치로 내려졌던 것들 중에 일부분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 동료패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동료패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이제 공사관, 외교관 건물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나라의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고종의 환궁, 궁으로 돌아오라는 환궁 요구가 거세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고종은요, 그전에 있던 뭐 경복궁 이런 데가 아니라 덕수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당시엔 경운궁입니다. 경운궁이 좀 더 이제, 경운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약간 임진왜란 끝나고 이러면서 잠시 궁궐로 썼던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큰 궁궐이 아니었어요. 여기를 증축한 다음에 이제 경운궁으로 환궁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서울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이 당시 이름은 경운궁이고, 이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종이 물러난 다음에 고종이 거기서 계속 머문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이 이제 아버지에게 덕수라는, 이제 아버지가 머무는 경운궁에 덕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덕수궁으로 바뀌어서 지금에도 이제 덕수궁이라고 불리게 되어지죠. 자, 1897년 2월에 돌아오는데요. 돌아온 다음에 그 해 8월에 연호를 광무라고 고칩니다. 광무, 연호, 광무라는 고치면서 약간 이제 황제 국가, 제국을 선포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8호 이어서 이제 1897년 10월에는 아예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도 제국주의 국가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뭔가 독립국가로서의 위험, 다른 나라 열강들이 휘둘리지 않고 우리도 독립국가라는 것을 뭔가 세계 열강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환구단에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환구단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 환구단은 남아있지 않고요. 환구단의 부속 건물이었던 환궁우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서울시청 앞에 보면은 정면에 랑 옆에 이렇게 호텔, 큰 특급 호텔 두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호텔에 보면 그 안에 아직도 황궁우라고 하는 이제 건물이 남아서 이제 지금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환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단이에요. 근데 구니까 동그랗겠죠. 동그란 제사단, 동양에서는 천원지방이라는 사상에 의해서 천원, 하늘은 동그랗고 지방, 땅은 네모나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늘 네모난 제사단에서만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물론 늘은 아니었고 약간 조선시대 사대를 정확하게 명나라의 사대를 하면서부터는 그랬죠. 조선시대 초기에도 원형의 제사단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도 있지만, 이게 점점 사대주의가 심해지고 특히 살인이 집권한 이후에는 전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갔다 사직단도 보면은 제사단이 네모났잖아요. 그거는 제후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제사를 지내서 그래요. 근데 이제 황제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동그란 제사단을 만들고 즉위식을 거행했던 거죠. 그래서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환구단이라고 하고요. 환궁우는 부속 건물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환궁우는 부속 건물인데, 이제 평소에 천지신의 위패를 모신 곳이 바로 요 환궁우인데, 요 환궁우는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걸 다 일제 시대 일제가 헐어버리고 호텔 짓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호텔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반포합니다. 대한국 국제. 이거는 조금 무엇과 비교해서 봐야 되냐면요.
앞에서 나왔던 독립협회가 내세웠던 관민공동에서 얘기했던 헌의육조 있죠. 헌의육조 약간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면서 황제권을 제약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처음에는 독립협회를 상당히 밀어줬던 고종이지만 나중에 결국엔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한국 국제도 나오는데 이제 대한국 국제에 황제권, 전제군주권을 강화시킨 대한국 국제와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통해서 황제권, 전제 왕권을 제약하려고 했던 헌의육조는 비교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교해서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대한국 국제에는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천명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황제한테 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이 절대권을 황제에게 부여하면서 전제군주제, 전제군주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 대한국 국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독립협회의 헌의육조는 입헌군주제, 황제권, 전제, 왕권 제약. 이 대한국 국제는 전제군주제의 권한, 군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군주제 지향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대한국 국제 한번 볼게요.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제국이다. 자주독립제국 좋습니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에 걸쳐 불변할 전제정치이다. 전제, 왕이 다스리는 정치이다. 만세에 걸쳐서 변하지 않는데요.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군권,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에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계엄 해제를 명한다. 그러니까 황제가 군대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고 대사특사 감형 복권을 명령한다. 그러니까 황제가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하고 반포하고 집행할 수 있다. 황제가 마음대로 법을 정할 수 있다.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거죠.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의 사신을 파견, 주재하게 하고 선전포고,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다 보면 다 누가, 그렇죠? 국가의 모든 것들을 황제가 다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황제에게 무한한 권력을 심어준 것이 바로 이 대한국 국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편은 역사의 발전이라는 단계에서 보면은 이거는 발전이라고 보다는 좀 더 훨씬 더 퇴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고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측면, 역사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후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대한제국이 광무개혁을 실시하는데 이 광무개혁은 이제 추진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구본 신참이라고 하거든요. 구본 신참, 구본 옛것을 근본으로 해서 신참,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옛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동도서기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나 이런 것들, 봉건제도, 그러니까 전제군주제 이런 것들은 정치제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둔 채 서양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이 원칙에 따라서 대한국 국제도 반포하고요. 그리고 상공업진흥이나 양전사업을 통해서 토지조사하고 지계를 발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군대, 약간 군대 제도도 약간 개편을 하게 되어지고요. 상공업진흥 인재양성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 부분은요, 처음에 원수부를 설치한다. 원수 들어봤나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원수 직책이 없죠. 한동안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명예원수 추대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수 하면은 메가도 원수, 그치, 6.25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이자 또 한편으로는 전쟁광이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인천 상륙작전으로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메가더 장군이 나중에 원수가 되어지죠. 자, 원수는 이제 군의 전체 통솔하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군 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하고요. 이 원수부의 원수, 그렇죠? 고종이 직접 대원수에 취임하게 되어집니다. 고종이 직접 대원수에 취임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선시대 후기 보면 오군영 체제 막 이러잖아요. 오군영 체제고 요 시기가 되면 이제 훈련대니 시위대니 친위대니 이렇게 여러 이제 부대들이 각각 나눠져서 있는데
이게 나눠져 있는 여러 부대들이 하나의 조직에서 통솔되지 않고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막 일미사변이나 이럴 때 보면은 막 조선 군대끼리 충돌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군 통수권을 하나로 하자. 여러 부대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있더라도 통수권을 대원수부 그리고 원수의 부의 대원수의 고종이 취임을 해서 이 군소 통수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조선 군대끼리 충돌되거나 아니면은 이 통수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쟁들에 막기에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수부 설치하고 고종이 대원수에 취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엔 친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와 진위대를 확대 개편합니다. 친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와 진위대를 확대 개편하는데 원래 있던 부대는 이제 또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친위대는 중앙군, 이제 왕성을 수비하는 중앙군을 얘기하고요. 시위대는 시위, 그쵸. 왕을 호위하는 군대, 국왕을 호위하는 부대를 시위대라고 하고요. 진위대는 이제 지방에 있었던 부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다 이제 무슨 군대일까요? 전통적인 옛날 군대가 아니라 근대적인 군대, 근대적인 군대로서의 중앙군인 친위대, 국왕의 호위부대인 시위대, 그리고 지방의 근대화된 군대인 진위대, 이렇게 증강하고 확대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관학교 설치합니다. 무관학교, 그러니까 근대화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근대화된 군대를 만들었으면은 그만큼 능력 있는 또 인재들,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장교들을 양성해야겠죠. 그래서 무관학교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무관학교, 대한제국의 육군 무관학교 출신 중에 유명한 분들이 김자진 장군도 무관학교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독립군, 또 대한광복군에서 활동하시는 지청천이라고 되게 중요하고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지청천 이런 분도 무관학교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또 해군 창설과 근대식 군함을 도입하려고 이제 도입해요. 실제로 도입까지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근대식 군함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막 방해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도입하는데 약 3,000톤급 기선, 증기선이 이제 도입해서 양모호라고 이름 붙이는데 약간 일본한테 사기당한 느낌이었어. 일본이 우리한테 좋은 걸 줄 리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약간 사기당한 느낌 있고, 일본이 이 양모를 우리한테 팔아먹고 일본이 이 양모를 자기네가 막 이용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징병제 시행도 준비한다. 징병제가 이루어지면은 뭐 이게 약간 이게 서양에서도 그런데 약간 근대 국가로 나아가면서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군사력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한 준비들도 했다고 해요. 다음에 이제 재정으로 보면 대제정, 내장원을 설치합니다. 내장원은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이제 국내부 여기 속해 있는 내장원이라는 곳인데 원래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우리가 갑신정변이나 이런 것들 가보게 이렇게 보면은 재정을 일원화하자라고 했잖아요. 재정을 일원화하고서 뭐 공표할 것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왕이 쓰는 재정들에 대해 약간 제한을 걸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종의 입장에서는 무슨 근대화를 위한 또는 왕권,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하는데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장원을 설치해서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종 수익 사업, 돈을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관할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내장원은 황제의 재정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 금고예요. 개인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장원에 궁방전이라고 해서 이제 왕실에 딸려있는 토지, 인삼전매, 광산개발, 철도부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죠. 그러다 보니까 황실의 재정, 고종의 재정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고종의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고종이 이 돈을 바탕으로 광무개혁이나 아니면 근대적인 시설들 있죠. 철도 놓고 뭐 전기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종의 돈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빨리빨리 고종이 원하는 대로 근대화된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좋고 빠르고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고종이 마음대로 돈을 좌지우지하는 게 어쨌든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간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정 중에서도 재정을 일원화하고 예산을 공포하고 결산을 공표하자라고 했던 것들이 왕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은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한제국 시기에 근대 시설, 근대화를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빨랐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썼던 수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서울의 한양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다. 그 당시 이제 뭐 전차가 놓여지고 전신이 놓여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발전되어지는 서양이나 아니면 일본 이런 나라에서도 빨리빨리 이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빨리빨리 금방금방 변하게 들여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인들도 당시에 썼던 기록들을 보면은 서양 한양의 모습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쓰여진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간 근대 시설들이 빨리빨리 들여올 수 있었던 것에는 고종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내장원에 있는 돈을 이용해서 야 해! 빨리 해! 라고 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죠. 하지만 또 이제 뭐 꼭 그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또 이 내장원의 돈이 많아질수록 국가 재정, 그러니까 왕의 개인 재정이 많아질수록 국가 전체 재정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국가로 들어오는 공식적인 재정이. 그래서 신하들도 이렇게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왜냐면 왕이 돈을 줘야지 일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원의 돈을 이용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근대개혁을 추진하게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양전사업이죠. 양전사업과 지게사업, 좀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898년에 양지암원을 설치합니다. 양지암원, 암원은 관청이라고 했습니다. 양지, 그래서 양전사업을 담당하는 거예요. 양전사업, 토지 조사하는 거죠. 토지를 조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금을 매기한 방법인데, 자, 여기서 보면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수립 목적,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수립의 목적으로 양지암원을 만들고요. 양전을 시행합니다. 양전, 토지조사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수치 확대, 모든 종류의 토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만큼 어디가 누구 땅이고 누구 땅, 이게 상당히 조사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대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제대로 조사하냐면은 근대적인 측량 기술을 이용해요. 측량 기술. 그래서 미국인 측량 기사를 초빙합니다. 미국인 측량 기사를 초빙해가지고 측량을 실시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지게암은 1901년은 지게암원이랑 설치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지게, 뭐 다른 말로 관계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은 좀 땅문서예요. 땅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토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에 따른 땅문서를 발급해서 이거 네 땅이야라고 인정, 근대전 토지 소유권을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문서를 발급했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양지암원과 지게암원이 합쳐져요. 그래서 양지암원의 토지 측량 사업을 지게암원으로 통합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양지암원이 지게암원에 흡수돼서 지게암원에서 양전사업, 토지조사도 하고 지게도 발급해주고.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요 이제 양전사업과 지게사업을 했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또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개항을 하면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토지를 막 소유하려고 사고 이러려고 하거든요. 그런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서의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약간 지키기 위한 측면에서도 요 사업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전사업과 지게사업의 의의를 좀 살펴보면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다. 그 전까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은데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전제군주 국가에서는 이게 땅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모든 땅은 다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땅이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다 왕토예요. 근데 이제 토지 소유권의 국가, 관청이잖아요. 관청에서 땅의 소유권인 땅문서를 발급해 줬다는 얘기는 이제 진짜 제대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해줬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하면서 실제 농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농지 규모를 바탕으로 세금도 매길 수 있었겠고, 그렇게 들어오는 세금으로 또 근대화를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적 토지제도와 지세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는데 다 하지 못해요. 전부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양전사업은 이제 중단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엔 상공업입니다. 상공업. 자,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하는데, 식산흥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근대시설을 도입합니다. 근대시설을 도입하고요. 철도, 전화, 전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아까도 얘기했죠. 고종이 열심히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약간 좀 뒤에 강의에 보면은 근대시설에 대해서 아예 따로 주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근대적 공장, 회사 설립, 섬유회사, 운수회사, 광업회사, 철도 분야, 게다가 이제 뭐 또 해운회사, 운송회사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게 되어지고요. 또 금융기관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한성은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뭐 해방돼 조은행 됐다가 1999년에 충북은행이랑 강원은행이랑 이렇게 합병된 다음에 또 후에 신한은행이랑 통합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신한은행의 완전 뿌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한은행의 일부분은 옛날 한성은행의 피가 흐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한천일은행도 보면 나중에 조선 상업은행 됐다가 한국 상업은행 됐다가 나중에 한일은행이라고 있거든요. 선생님 어릴 때 있었는데 그게 합병돼서 한비은행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은행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근대화 운동을 하려다 보면 근대적인 시설들을 들여오면은 그 시설들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인 기술자들이겠죠. 그래서 각종 실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기술들을 연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학교인 실업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공학교, 광무학교, 우편학당, 전무학당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상공학교는 그쵸 상공업과 관련된 학교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상고, 요즘에 상고란 말도 잘 안 쓰죠. 비즈니스고 이런 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광무학교는 약간 광무개혁 하니까 약간 무관학교 같은 느낌 들죠. 근데 요거는 광업, 광산업 있죠. 이런 거, 철강, 석탄 이런 거 관련된 광업 계통의 실업학교를 얘기하고요. 우편학당 뭔지 알겠죠? 우체국 관련 업무. 그리고 전무학당, 전무는 뭘까요? 전기통신에 관한 업무 및 기술들을 배우는 학교를 말해 전무학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근대화된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우게 되어집니다. 자, 외교에서 보겠습니다. 한천통상조약 체결. 한국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조약이죠. 대한제국을 선포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청나라죠. 야, 말이 돼. 니네 내 밑에 있는데 니네 제국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계속 반대를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정을 하고선 1899년에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관계를 체결했다는 게 바로 큰 의미겠죠. 보면은 독립협회 같은 경우도 영운문 헐고 청나라 사신 맞이하던 영운문 헐어버리고 청나라 사신 대접받은 모화관 헐어버리고 막 독립문 세우고 독립관 세우고 이랬잖아요. 어디로부터의 뭔가 실질적인 독립, 그쵸.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죠. 물론 나중에 일본에게 나라에 빼앗기긴 하지만. 근데 1899년에 한천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최초로 조약을 체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를 가입합니다. 만국 우편연합이나 국제적십자사 이런 것들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어주고요. 1900년엔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어줍니다. 박람회는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이후에 이제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독점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자신들의 이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바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 당시의 박람회인데 요즘은 이제 엑스포 같은 거죠. 근데 이 당시의 박람회는 약간 제국주의적 속성을 띠고 있어요. 약간 나중에 세계사를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될 텐데 그렇게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초청이 받아가지고 대한제국관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한제국관은 경복궁의 근정정의 모태로 이제 모델로 삼아서 이제 대한제국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도자기, 서적, 가구, 의복, 곡식, 무기 등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내 팜플렛 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자세한 기록들은 그렇게 막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박람회에 우리나라 대한제국관을 만들었다는 데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광무개혁의 의의를 좀 살펴보면요. 이 시기는 아직 일본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일본과 러시아가 오히려 팽팽한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로서는 약간의 이 세력 균형을 이용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열강의 세력 균형을 이용해서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고 상고 진흥도 어느 정도 분명히 이루었어요. 그리고 양전사업 등을 통해서 또 지게도 발급해주면서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한 것도 아주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무개혁을 좀 더 요즘엔 연구를 다르게 하면서 이 고종에 대한 평가를 조금씩 긍정적으로 하는
그러한 역사학자분들도 계세요. 네, 일부분 이제 그런 부분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계점으로 보면 열강의 간섭에서 완전히 100%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본과 러시아가 이게 아칸파천 이후에 보면은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무조건 도와준 것 같지만, 일본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일본과 러시아, 그러니까 고종의 러시아 공산에 있는 도중에도요, 일본과 러시아는 물밑에서 계속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해가지고 한국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눠 먹을까 이러면서 뭐 고무라 베베르 각서라든지 로마노 유정라든지 여러 가지 몇 번에 걸친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정도까지 세력권 인정해줄게, 너는 어디까지 할래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러시아도 대한제국 고종의 입장에서는 되게 깊이 간파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당시 어쨌든 고종이 도와준 거잖아요. 고종이 도와준 이유가 자기네들의 꿍꿍이 속과 자기네들에게 챙길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지 진짜 순수한 의도에서 도와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강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아칸파천 이후에 그렇게 세계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어졌던 것들 이제 문제점이 되겠고요. 또 대한제국 시기에도 뭐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 다 막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러일 전쟁으로 열강의 세력 균형이 와해되면서 개혁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고 우리가 중립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후에 하나씩 일본의 보호국가 그리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광무개혁은 결국에는 한계점을 보인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무개혁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식민지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고종은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 당시에는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버지에 휘둘려서, 그 다음에는 아내에 휘둘려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대한제국 시기에 물론 뭐 대한국 국제를 하면서 전제군주제를 강화한 것이 좋게 평가받을 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 고종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지만 때는 좀 많이 늦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광무개혁, 이게 대한제국 광무개혁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고, 안타깝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러일 전쟁 터지고 한일 의정서 1차 한일협약 이렇게 맺어지면서 점점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